네, 이번 회차는 10장의 무역규범 서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무역법하고요, 관세법의 내용 주로 살펴볼 텐데, 무역실무 시험에서 이 무역규범에서 출제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볍게 살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급 기출 문제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긴 한데, 간단한 개념들이니까 그런 거 살펴보시고요. 1급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전체적인 흐름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찜찜하다 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조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목차 대외무역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로 1번에 우리나라의 무역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관리를 위해서 3대 법규라고 하는 법규 3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이런 이제 무역 실무 관련된 내용들은요, 강행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다 이제 관행이라든가 당사자 간에 뭐 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의적인 법률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뭐 CISG 같은 경우에도 국제 협약이긴 하지만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무역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3대 법규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행 법규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게 무역 관리의 어떤 큰 틀, 전체를 다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관세법은 물품의 수출과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을 관리하고, 외국환거래법이라고 하는 건 돈이 외화가 우리나라에서 들고 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외국환거래법은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외무역법하고 관세법 내용들을 우리가 교재 그리고 수업에서 살펴봤었죠. 자, 이제 오른쪽 가로 2번 대외무역법의 적용 대상 보겠습니다. 자,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 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 등이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이 대외무역법에서 물품 등이라고 할 때는 법률적으로 그 정의가 딱 되어 있습니다. 물품 등에는 물품하고요, 그다음에 용역 그리고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소프트웨어나 뭐 영상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무역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 서비스 제공이나 그다음에 전자적 형태를 갖추고 있는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의 뭐 다운로드를 통한 뭐 이런 이제 이동 이런 것들도 다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양가로 2번에 대외무역법상의 수출해가지고 수출에 해당하는 건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선박으로 뭐 광물, 수산물 같은 걸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또는 잡아가지고 매도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거, 이걸 우리가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했었죠. 이것도 이제 수출의 범위에 집어넣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제공하는 것, 물론 그 방법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근데 용역 제공이라든가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제공도 수출로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에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게 보세 판매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면세점이죠.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물품을 매도하는 것, 이것도 이제 이동뿐만 아니라 그 매도 자체를 수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수입은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그리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 외국에서 샀는데 외국에서 받는 거예요. 아까 외국 인도 수출이라는 개념의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외국 인수 수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수출해서 받던 그 보세 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수입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가로 3번에 수출입 실적입니다. 수출입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금액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요거는 나중에 어떤 혜택 같은 것들, 특히 수출 실적 같은 경우에 혜택 같은 걸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뭐 엑스웍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DDP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가격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데, FOB를 기준으로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FOB 가격으로 보고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수출 신고 수리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 규정들이 좀 있어요. 이 예외 규정들을 표로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참고 용도로만 좀 보시고요. 이전에 기출문제들 풀어보실 때 옛날 조금 지나간 것들 기출문제에서는 이것들이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됐었는데 그것들 확인할 때 이제 외우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표, 예, 교재에도 표가 있었습니다만 예, 표를 뭐 자신에게 맞는 거 선택하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해보시면 수입 실적입니다. 수입 실적의 인정 범위, 금액, 인정 시점 이거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수입 실적의 인정 범위 중에서는 기본적으로는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대외무역법상 수입에 속하는 것 중에서 유사한 거래에서만 인정을 해줍니다. 돈 받고 판 경우에만 그 금액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정 금액, 기준 금액은 수입 통관액인데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예외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 외국인수 수입이라든가 용역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로 수입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면 수입 통관을 안 하고 외국인수 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CIF 가격을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서 외국환 은행의 지급액, 실제 지급액으로 본다라는 규정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정 시점은 아까 수출의 경우에 수출 신고 수리일이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 신고 수리일이고 예외적으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급일 이렇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괄호 4번에 수출입의 제한, 금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양괄호 1번 보시면 산통부 장관이 물품 등의 수출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사유를 대외무역법에 정해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유들은요, 말 그대로 정말 급박한 상황이거나 뭐 천재지변의 상황이거나 아주 뭐 일상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자, 여기 6가지 정도의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수출 수입하는 걸 제한해 가지고 무언가 뭐 그 불이익을 바로 잡는다거나 뭐 어떤 피해를 줄인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에 법으로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것들이 거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 수입의 제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대외무역법은 다른 법들도 비슷하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수출입 거래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예외적으로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규제, 예외적인 이제 뭐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품목들, 그런 거래들을 어떻게 이제 규율을 하냐면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외무역법에 어떤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사항들을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또는 어떤 특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제를 두고 있는데 규제를 두고 있는 사항들을 적은 것, 안 되는 것만 적는 겁니다. 이걸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포지티브 시스템은 자, 여기에 적혀 있는 품목들 이런 형태의 거래들만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써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 금지를 한다거나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무역을 이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규제가 심한 걸까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해놓은 게 자, 이것만 해라라고 해놓은 거니까 요거는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불리한 조금 제재가 많은 그러한 통제 방법이죠. 우리나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에 보시면 수출입 공고입니다. 승인 대상 품목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산통부 장관이 무언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들, 물품들, 거래들을 정해가지고요,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수출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게 수출입 공고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기본 공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산통부 장관이 요런 품목들을 이렇게 쫙 공고에다 정해놓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일단 승인을 먼저 받아라. 자유롭게 무역을 하되 여기에 이제 수출입 공고에 나와 있는 물품들이나 거래 형태들은 굉장히 좀 적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이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승인을 받아놓으면 그 유효기간은 1년이고요. 유효기간 그 1년 내에 승인받은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4번에 통합공고라는 것도 있었죠. 자, 앞에서 봤던 수출입 공고는 산통부 장관이 직접 고시를 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품목이고요. 통합공고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통부가 아니라 수출입하는 물품들과 관련되어 있는 국내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사람이 먹는 거, 물, 뭐 이런 것들, 뭐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은 식약처라는 데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죠. 네, 그런 기관들에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 뭐 먹거리,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긴 해야죠. 모든 물품 자유롭게 다 들여오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뭐 외국에서 먹을 걸 갖고 들어왔는데 그거 우리나라에서 막 그 아무 물건이나 막 갖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먹고 다치고 죽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규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표현이 수출 수입 요령이라는 표현을 써요. 금지하겠다라는 측면보다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출 수입을 해라라고 정해둔 품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계행정기관이 굉장히 많고요. 그 관계행정기관에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률이나 고시의 형태로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 50개의 법률이 수출입 물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던 수출입 공고 말고 이런 다른 규제 사항들을 살펴보려면 50개의 개별 법령들을 다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수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아무나 할 수가 없겠죠. 전문가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어떤 수출입 요령을 어떤 물품에 대해서 정했다라고 하면 그걸 산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 행정기관에서 산통부 장관한테 그걸 다 알려주면 산통부 장관이 통합해가지고 공고를 하는데 그걸 통합공고라고 한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수출입 공고는 승인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여기에서는 통합공고에서는 수출입 요령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문장을 보고 내용을 보고 이게 수출입 공고인지 통합 공고인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수출 수입 요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통합 공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양괄호 5번에 전략물자의 수출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자유로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최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제 평화 안전 뭐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공조 체제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국제적인 체제에서 우리나라도 참여해서 같이 참여해서 그것들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략물자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수출입을 이제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물자라는 건 국제 평화, 뭐 안전 유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해서 지정 고시한 물품들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전쟁 무기라고 하는 것들 언뜻 생각할 수 있는 전쟁 무기가 있을 수 있고요. 무기 이외에도 사람들의 안전, 생명 이런 것들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정해가지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시를 이제 전략물자라고 고시가 되어 있는 건 산통부 장관이 고시를 했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수입 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 간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국에서만 그걸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수출할 때도 우리가 전략물자를 어디로 수출한다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게 되고 그걸 나중에 공유하게 됩니다. 국가들끼리. 자. 그다음에 상황허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catch all이라고 하는데요. 전략물자는 아닌데 대량 파괴 무기 등의 제조 개발에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많은 물품들 이런 것들을 수출할 때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나중에 수입자가 그 물품을 사는 사람이 수입자나 사용자가 그걸 그런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거나 또는 이거 조금 의심스러운데라고 하는 상황들이 보여지는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해당하면 상황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물자의 그 허가보다는 약간 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물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샴푸 같은 것도 상황 허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세제 같은 거요. 거기다 특정 이제 화학 물질을 집어넣으면 폭탄 제조가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뭐 컴퓨터 부품 같은 거 있죠. CPU라든가 뭐 하드 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 메모리 이런 것들도 전략물자 중에서 이제 상황 허가 대상에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상황 허가 대상 물품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뭐 이제 뭐 핵무기 같은 걸
만든다든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품목이 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catch all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표현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전략물자의 판정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수출하려고 하는 물품이 있어요. 또는 뭐 수출하려고 하는 물품이 있는데 이게 전략물자인지 또는 상황어가 대상 물품인지 잘 헷갈려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산통부 장관에게 또는 실제로는 이게 이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임받은 기관에 이게 전략물자가 맞나요? 또는 상황어가 대상인 물품이 맞나요? 라고 좀 알려주세요라고 판정을 신청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전략물자가 아닙니다. 또는 상황어가 대상 물품이 아닙니다라고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물품에 대한 판정 유효기간은 2년 안에서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대상 물품으로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2번 목차 관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세법도 마찬가지로 대외무역법과 마찬가지로 출제 비율은 좀 많이 줄어듭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둘 다 좀 비율이 낮긴 한데 최근에는 관세법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제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여러분의 공부 부담이 조금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세법에 나오는 개념들은 우리가 수출입의 과정을 이해한다거나 실무의 내용을 이해한다거나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흐름, 용어 같은 것들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 용도보다는 직접적인 문제 출제보다는 다른 과목에서 연관된 내용이라든가 내가 또는 실무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용도로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괄호 1번에 일단 관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괄호 1번에 관련 용어 중에서요. 양괄호 1번에 일단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물품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관세법에서는 물품, 형체가 있는 물품만 수출, 수입 또는 반송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대외무역법에서 얘기했던 물품 등에 해당하는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요. 물품만을 봅니다. 그래서 물품을 또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외국 물품 보시면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했는데 수입 신고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거예요. 수입 신고는 아직 했는데 수입 신고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거나 수입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거나 라고 하면 외국 물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내국 물품은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고 외국 물품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부 다 내국 물품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물품에 또 해당하는 게 외국의 선박이에요. 국적이 외국인 선박이 공해라는 건 우리나라 또는 외국 어떤 국가에 속해 있는 바다가 아니라 모두의 공간인 거죠. 공용으로 사용하는 바다에서 채집 포획한 수산물인데 수입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 뭐 이건 외국 물품의 그냥 개념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도착한 물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국 물품 보시면요. 선박의 국적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 물품으로 봅니다. 내국 물품, 외국 물품의 구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특히 서해나 요새는 동해까지 이제 중국의 배들이 오긴 합니다만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서해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서해에도 공해가 있어요. 여기에 중국의 선박들이 오고 우리나라의 선박들이 와요. 같이 와서 여기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고기는 같은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바다에서 나왔는데 중국 배가 잡아가서 중국으로 가져가서 이걸 우리나라에 수출하면 이제 수입산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물고기인데 우리나라 선박이 잡아서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오면 이거는 국산이 되는 겁니다. 국내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유통 과정이라든가 보관의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품질 차이는 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같은 물고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외국 물품 중에는 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에요.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든 물품인데 수출할 겁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수출 신고가 수리됐습니다. 그러면 수리됐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이 물품은 더 이상 내국 물품이 아니고
외국 물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내국 물품으로 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입항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에요. 입항전 수입 신고라는 건 수입 신고의 시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세구역에 물품이 장치되면 보세구역에 물품을 놔두고 수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는 미리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입항전 수입 신고인데요. 이게 컨테이너에 화물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외국에서 물품이 출발했어요. 우리나라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수입 신고를 합니다. 수입 신고를 하면 만약에 수리가 되면요, 바로 이 물품은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 내국 물품이 돼요. 우리나라에 내려지자마자 밑에다가 트레일러 딱 대놓고요, 그냥 갖고 들어오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만, 만약에 입항전 수입 신고를 먼저 해놓고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물품을 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물품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이 된다거나 국내에서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입항전 수입 신고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입항전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 아직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내국 물품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외국 물품으로 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보세구역에서 보수 작업이라는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보수 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보수 작업을 위해서 우리나라 물건을 쓴 겁니다. 이렇게 부과를 한다고 하면 그 전체를 다 외국 물품으로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내국 물품을 일부 사용해서 외국 물품에다가 부가를 시켜서 보수 작업을 했다. 그러면 전체를 다 이제 외국 물품으로 본다. 자, 그다음에 내국 물품으로 보는 것 중에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된 물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수입 신고의 시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원칙적으로는 수입 신고가 수리되고 나면 반출을 해야 되는데요. 수입 신고는 미리 했는데 수입 신고 수리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예요.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하면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물품을 먼저 빼낸 다음에 국내로 갖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수리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수입 신고도 하지 않고요,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물품을 일단 빼내가요. 빼내간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수입 신고를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이런 것들 둘 다 내국 물품으로 보는데, 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이렇게 반출 신고를 하고 둘 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수입의 개념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나눠봤는데요. 수입은 외국 물품을 다음과 같이 반입하거나 소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양가로 3번의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출입의 개념에는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의 구분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2번에 서류의 보관입니다.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건 잘 챙겨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시험 문제를 만들기 쉽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자, 5년, 3년, 2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5년짜리는 수입과 관련된 거는 다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이제 물품을 수입할 때 뭐 로열티를 지급한다든가 무슨 뭐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같은 걸 지급한다든가 하면 나중에 과세 가격에 그걸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그 지식재산권 관련된 계약서가 있다고 하면 그 증빙 서류를 수입 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년짜리는 전부 수출과 관련된 거예요. 수출과 관련된 거는 조금 규제가 적기 때문에 3년으로 줄여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년짜리는 보세 화물과 관련된 거예요. 보세 운송도 역시 보세 화물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적하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매니페스트라고 부르는데, 적하 목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운송 수단, 배나 비행기에 실려 있는 화물의 리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물류와 관계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류와 관계된 서류들은 2년 더 기간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년, 3년, 2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괄호 3번에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입니다.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은 1방법부터 6방법까지가 있었죠. 자, 원칙적으로는 1방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적용되지 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2방법, 3방법, 4방법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는데, 납세의무자의 요구가 있다면 4방법과 5방법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원칙적인 방법 1평가 방법은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이다. 실제 지급 금액을 기초로
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상업송장을 기본으로 보고요.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다가 가상금액이나 공제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시켜서 확정하는 방법이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2방법부터 6방법까지는 조금 예외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보시면 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 보는 게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똑같은 품질의 물품이 수입된 것이 있다면 그 물품이 수입될 때 그 인정되었던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자, 동종동질 물품도 없다라고 하면 조금 비슷한 물품, 유사한 물품으로 가는 겁니다. 뭐 여담이지만 동종동질 물품이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하나를 수입하는데 뭐 모델 넘버가 있을 거예요. 뭐 S 뭐 200 뭐 이렇게 봅시다. 이런 핸드폰이 있는데 여기 메모리도 뭐 동일한 메모리를 갖고 있고 막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을 할 거예요. 일반적인 소비자는. 근데 색깔이 이거는 빨간색이고 이건 까만색이다. 그러면 동종동질 물품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사한 물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 간의 차이는 조금 더 있고 동종동질 물품의 인정 범위는 굉장히 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더 따져봤는데 동종동질 물품도 없고 비슷한 물품도 유사한 물품도 없다라고 하면 4방법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5방법은 산정 가격을 기초로 한 결정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방법은요, 빼가는 방법이고, 산정 방법을 기초로 한 방법은 더해가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에 팔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역산을 해보는 겁니다. 100만 원에서 빼보는 거예요. 아, 국내에서 유통하는 데 들어간 비용, 국내에서 추가된 이윤, 뭐 이런 것들을 다 빼고요. 아, 그걸 다 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방법이었고요. 5방법은 산정 가격, 외국에서 이 물품이 100달러에 팔리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까지 이게 물품을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보험료라든가 기타 비용들을 다 더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더해서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 수입 신고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6방법은 1방법부터 5방법까지 다 적용을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라고 하면 합리적 기준이라고 해놨는데 조금 모호한 방법이긴 합니다. 1방법부터 6방법의 이런 기준들을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조금 그 유동성을 두어서 좀 넓게 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자, 1방법부터 6방법까지가 있다. 그리고 키워드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4번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1순위부터 6순위 세율까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특히 1순위 세율 덤상보, 긴튼농 여기에다가 최근에 조정관세 중에서 일부 사유는 1순위 사유로 넣어놨죠. 자, 1순위 세율이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FTA 세율은 이거는 이제 FTA 특례법이라고 해서 관세법과 다른 별도의 법이 있고 FTA 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에 이런 세율의 적용 순위하고 원칙적으로 좀 분리되어 있는 체계이긴 한데 FTA 특례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FTA 세율은 관세법의 세율보다 우선해서 적용한다. 다만 1순위 세율, 관세법에서 1순위 세율로 규정한 세율보다는 나중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순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FTA 세율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2순위에는 국제협력 관세, 특히 WTO 일반 양호 관세, WTO 뭐 관세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편익 관세, 3순위에는 조할계, 조정, 할당, 계절 관세가 있는데 2순위 세율과 그다음에 3순위 세율 중에서 할당 관세는 후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을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죠. FTA 세율도 혜택을 주기 위한 세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관세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일부 사유는 1순위 세율, 그 다음에 많은 사유, 4가지 사유 중에서 한 가지만 1순위로 가 있고 나머지는 다 3순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특혜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관세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적용되는 적용순위다 정리를 할 수 있었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 괄호 5번에는 이제 과세 환율입니다.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보통 이제 원화로 수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도 실무상 한두 번 정도밖에 본 적이 없고요. 전부 다 외국 통화 표시, 뭐 달러를 가장 많이 쓰고, 뭐 유로나 위안화나 일본 엔화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 관세는 원화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환율을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가격을 바꿔줘야 되는데 매일매일 환율이 다르죠. 환율이 출렁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서도 이제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어떤 환율을 적용할 건가? 높은 환율을 적용한다고 하면 원화 표시 가격이 커지기 때문에 관세도 많아질 거고요. 환율이 낮은 걸 적용하게 되면 관세가 더 적게 납부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때마다 시장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환율을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관세청장이 그 이유를 정한다라고 했는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 법령의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수입 신고를 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 신고 시, 수입 신고일이 속하는 주에 그 주가 뭐 월요일일 수도 있고 금요일일 수도 있고 수요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전주로 올라갑니다. 수입 신고를 한 주의 전주에 외국환 매도율, 은행에서 고시한 매도율을 평균해가지고요, 유를 정해줍니다. 정해서 고시를 해줍니다. 이거는 관세청 홈페이지에도 고시가 되어 있고요. 딱 그 율이 정해져 있어서 이번 주에는 한 주 동안 사용할 환율은 매주 월요일에 딱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고시된 환율을, 동일한 환율을 사용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괄호 6번에 세액의 확정과 납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괄호 1번에 보시면 세액의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액의 확정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이제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수입 신고를 하고 나면 과세 요건 4가지가 충족되었다라는 걸 확인해가지고 관세를 납부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실행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세액의 확정이라고 하고,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었죠. 신고 납부 방식과 부과고지 방식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신고 납부 방식이라는 건 그 납세 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는 자율적인 방식이고, 부과고지는 내용을 내가 수입 신고하는 물품이 이렇고 가격은 어떻고 이런 상황들을 세관에 신고를 하면 세관에서 그걸 계산해서 부과고지, 고지서를 이제 발행을 해주면 그 고지서에 따라 납부를 하면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2번째 부과고지 방식이 더 마음 편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납부가 더 좋은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다 신고 납부 방식이 적용이 되고 예외적으로 부과고지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제 신고 납부를 할 때 정확하게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라는 부담은 있지만 관세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국세를 규율하는 다른 법들에서도 기본적으로 다 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든가 종합소득세 뭐 이런 것들 납부할 때도 다 신고 납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신고 납부 방식에 대한 설명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땡땡이 중에서 이제 그 신고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를 하면서 수입 신고를 할 때 납세 신고라는 걸 같이 합니다. 납세 신고에는 뭐 가격 신고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물품의 가격이라든가 뭐 관세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같이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째 땡땡이 내용 보시면 신고를 하면 신고를 수리한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신고에 대해서 내용을 신고를 받아서 세관에서 그걸 다 확인을 해보고 이게 틀림이 없다, 이상이 없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신고를 했어요. 신고하셨네요. 잘 받았습니다. 그냥 받아두기만 하고요. 나중에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심사는 나중에 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수입 신고건을 다 세관에서 심사를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건수가 너무 많고요. 그걸 다 이제 그 수입 신고에 대해서 내용을 확정해가지고
뭔가 신고를 받아준다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두었다가 쭉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혹시 뭔가 이슈가 있으면 한꺼번에 나와서 심사를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서류의 보관 기간 이런 것들도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심사를 할 때 그렇게 보관했던 서류들을 쫙 보고 뭐 뉴스에 보면은 어떤 그 회사에 이제 그 세무조사 같은 게 나오죠. 네, 똑같이 관세법에서도 세관에서도 세관 조사라는 걸 합니다. 이제 그때 나중에 한꺼번에 심사를 하는 개념이다. 자, 그다음에 양괄호 3번에 보시면 부가고지 방식 말씀드린 대로 세관에서 정해주는 방식이다. 납세 고지를 받으면 납세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양괄호 4번에 보시면 관세 납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납부 기한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납부 기한입니다. 자, 납세 신고, 그러니까 신고 납부를 했다고 하면 신고를 수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를 하면 되고, 부가고지다라고 하면 납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 15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반출을 하는 제도라 그랬어요. 이거 신고하고 물품을 갖고 나가면 수입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이 원칙적인 기간을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나서 물품을 반출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 신고를 하고 이때는 수입 신고 수리일이 아니라 수입 신고를 하고 난 날부터 15일 내에 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일반적인 납부 기한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예외적인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원칙적인 납부기한 외에도 이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세액을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이 예외적인 규정이긴 한데 그 실무적으로는 더 많이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보세구역에 물품이 있는 상태에서 보통 이제 수입신고를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부가고지가 아니라 신고납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면 물품을 보세구역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구역 밖을 나가려면요, 절차적으로 수입신고도 수리되어야 하고요, 관세도 납부가 다 돼야 돼요. 관세가 납부가 되거나 또는 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다든가, 물품 갖고 나갔는데 나중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돈을 내고 나가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위해서는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수입신고할 때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바로 물품 가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규정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걸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시면은요, 월별 납부 제도라고 합니다. 월별 납부 제도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원칙적으로는 건건이 다 이제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성실납세자 등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당사자들한테는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서 한꺼번에 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납부 기한이 한 달에 다 속한다라고 하면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이렇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 처리 절차를 좀 줄여주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납부 기한이 뭐 5월 1일이었다라고 하면 실제 납부는 5월 31일 날 말일 날 하면 되니까, 5월 30일까지 있나요? 1, 2, 3, 4, 5, 31일까지 있네요. 31일까지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관세를 나중에 납부를 해도 되니까 뭐 이자 수익 같은 것들도 좀 혜택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7번 보겠습니다. 보세구역입니다. 보세구역은 수입 통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외국 물품을 장치한다거나 검사,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보세구역을 크게 나누면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그 다음에 종합보세구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고요. 첫 번째 지정보세구역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 보관한다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한 장소다.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다 세관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특허보세구역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건데 세관장의 특별한 허가, 특허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장소다. 목적에 따라 보세 창고, 공장, 전시장, 건설장, 판매장으로 구분이 된다. 5가지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종합보세구역은 이 특허보세구역의 기능들 중에서 2 이상의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한다라고 하면 종합보세구역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가로 8번에 통관입니다. 통관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세 가지를 통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양가로 1번에 보시면 허가, 승인 등의 증명 이렇게 돼 있는데 수출 신고, 수입 신고 또는 반송도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세관장이 그게 허가, 승인 또는 무슨 표시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런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그런 물품인지 세관장이 검사를 하고요.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출, 수입 또는 반송에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 수입 신고 또는 반송 신고를 할 때 뭔가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갖췄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요. 자, 양괄호 2번에 수출 신고 가격입니다. 수입 신고 가격은 우리가 앞에서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 1방법부터 6방법 이렇게 쭉 봤었죠. 근데 수출 신고 가격은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데요. 최종 선적항까지 또는 선적시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선적항이라고 하는 건 이거 수출 물품이니까 국내 항구를 말하는 거예요. 국내 항구까지 물품의 제조지로부터 물품 가격에다가 국내 항구까지 운송하는 비용. 그래서 보통 우리가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에 보시면 신고 생략을 하거나 간이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이제 수입 신고 같은 걸 할 때 그 수입 신고의 대상 물품이 좀 간단한 물품이라거나 특정 용도에 사용되거나 그다음에 뭐 컨테이너 같은 거 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시면 휴대폰, 탁송품, 배송품, 그다음에 뭐 우편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많이 하시는 해외 직구 같은 것, 내가 쓸 용도로 소액 물품 같은 것들을 수입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런 간이 통관 절차를 거쳐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좀 비싼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정식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괄호 4번에 보시면 수입 신고의 시기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원칙입니다. 물품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가 입항한 후에 한다. 네, 입항 후 수입 신고라고 하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보세 구역의 장치가 완료돼야 수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요. 입항 전 수입 신고라는 걸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속 통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다. 외국에서 선박이 출발하고 나서 입항하기 5일 전에 그때부터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입항 예정일 5일 전부터 수입 신고를 할 수 있고요. 항공운송 같은 경우에는 금방 오기 때문에 항공기의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해갖고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 그 물품은 냉동 물품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도착하자마자 이제 관세 납부했다고 하면 물품을 꺼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괄호 5번에 보시면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그 다음에 수입신고 전 물품 반출, 즉시 반출 제도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수입신고 수리가 나고 나서 물품을 반출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수입신고를 하고 나서 수리가 되기 전에 반출하는 제도가 하나 있었고 수입신고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한 다음에 나중에 수입신고를 하는 제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즉시 반출 제도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기도 한다. 그 내용을 밑에다가 써놨고요. 자, 그 다음에 수입 신고 기간, 관세 납부 기한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즉시 반출 같은 경우에는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해야 되고 관세 납부는 수입 신고 수리일이 아니라 수입 신고를 하고 나서 그 10일 후 1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하고 나서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괄호 6번에 보시면 수출 신고를 하고 나면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 신고를 하고 나서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운송 수단에 적재해야 됩니다. 수출 신고를 해놓고 2달 후에 실제로 물품을 실어서 나간다라든가 하면 관세법 위반이 되고요. 뭐 심각한 위반은 아니고 과태료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연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30일 이내에 뭐 배나 비행기 실어서 외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양괄호 7번 보시면 원산지 표시하고 통관 제한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되어 있다거나 또는 기타 사유가 있다고 하면 통관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세관장이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고 하면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다, 뭐 부정한 방법으로 됐다, 원산지 표시를 아예 안 했다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뭐 만약에 원산지 표시의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라고 하면 정정해서 보완해서 이제 통관하도록 이렇게 규정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등등 이런 것들을 다르게 표시를 하거나 오인할 수 있도록, 오해할 수 있도록 한 물품들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좀 특이한 규정인데요. 일시적으로 육시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복합 환적, 환적하고 복합 환적은 일단 그냥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상 규정이 조금 다른데 아무튼 환적. 외국 물품이에요. 우리나라 물품도 아닌데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이에요. 중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잠깐 들렸다가 환적해갖고 미국으로 가는 물품인데 여기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왔는데 어떻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쓸 수가 있지? 그냥 허위 표시를 한 거죠. 그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유치한다, 잡아둔다는 겁니다. 볼모로 잡아두고요. 뭔가 클리어가 될 때까지 잡아둘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못 나가게 외국 물품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8번에 보시면 물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뭐 관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의 종류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10장의 무역규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좀 짧게 정리를 했는데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용어들은 알아야 다른 문제를 풀거나 실무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